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덕분에 아주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개인적인 바쁜 사정이 있어서 주중에는 못 찾아뵙고 이렇게 일요일에 찾아왔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녹음하는 게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책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은 좀 넓은데 통로가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갈 때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나가는 차는 좀 앞으로 가서 좀 피해주거나 옆으로 좀 피해주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집니다. 하루는 제가 좀 급하게 어딘가 나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좀 늦은 날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신호가 잘 받았는지 차들이 많이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차를 옆으로 좀 빼줬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이러면서 계속 지켜봤죠. 속으로는 나도 굉장히 급한데 하면서 그래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차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한 5대쯤 지나갔나요? 그때 이제 미치겠다, 이제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가려고 핸들을 좀 틀었는데 6번째 차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좀 나서 빵을 했습니다. 클락션을 울렸어요. 가야 되니까. 나 좀 가게 좀 그만 내려와,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6번째 차가 이제 내려오면서 차 문을 살짝 열더니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하나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빵을 했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클락션을 울린 그 순간에 그전에는 그냥 빨리 좀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클락션을 울렸더니 화가 팍 난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좀 없었는데 좀 빵을 하니까 갑자기 격양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저 좀 올라갈게요. 양보하려고 옆으로 뺐는데 5대 지나간 거 보이잖아요. 이제 저 가려고 했는데 계속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격양된 말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요? 몰랐어요. 전 그냥 앞차 따라와가지고 이러면서 먼저 지나가세요 하면서 좀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몰라요. 그냥 제가 피해준 줄도 모르고 잠깐 여기 옆으로 배려해서 피해줬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앞차 따라온 거예요. 따라가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나 보다 하고 들어간 건데 이제 제 딴에는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그냥 다 내려오네,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괜한 사람, 6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뭐라 한 거죠. 뭐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언성을 좀 높인 거죠. 되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러면서 먼저 가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화끈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 가고 좀 혼자 생각했습니다. 늦긴 늦었는데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약간 격양됐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동안 양보했던 게 조금 억울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 사람들은 일부러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 그냥 앞뒤 사정을 몰라서 내가 피해줬다 이런 걸 모르고 그래서 그냥 했던 순수하게 한 건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 나 혼자 어떤 사람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래서 화가 났던 거구나.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느꼈던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깨달음?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 문장을 좀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은 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건 그냥 넘기게 해주고요. 물론 엄청 중대한 사안이나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날 기망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봤을 때 이건 분명히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을 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소한 거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저 문장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렇잖아요. 길게 늘어선 도로에서 갑자기 뒤늦게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나는 저 뒤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참고 왔는데 아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 차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아이고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집에 누구 아프신가, 약속 시간이 늦었나, 나도 저번에 좀 시간 맞춰서 겨우 들어간 거 생각이 나네. 또 이런 적도 있었지. 새로 들어간 도로에서 참 좌회전 차선인 줄 알고 꼈는데 직진 차선이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참 지금 당황스럽겠다, 악의적으로 저러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집니다. 빵도 안 할 맘도 안 생기고 크락션도 물릴 생각도 안 생기고, 뭐 아무튼 그런 한번 저도 모르게 욱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사람은 오해를 하거나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화를 내게 되기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 이래저래 뭐 주저리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거 보면은 딱딱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그냥 뭐 사소한 건데 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느낀 게 습관적인 크락션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크락션을 누르면, 빵을 하면 화가 나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냐, 법칙인 것 같아요. 빵을 하면 괜히 화나, 뭔가 화를 내야 될 것 같고 했으니까 뭔가 정당하게 좀 한 소리 해야 될 것 같고, 혼잣말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빵을 안 하는 게 뭐 진짜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눌러야겠죠. 하지만 뭐 살짝 앞차가 끼어들려고 할 표정을 지었을 때 살짝 엑셀을 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껴주고,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게 아닐까. 가뜩이나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자기만 손해인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이 김범준 작가님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인데, 예쁘게 말한다라는 건 참 일단 마음이 고와야 할 것 같죠? 마음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예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곱다는 건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여유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자주 바라봐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는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피곤한 상태는 아닌가? 제 컨디션이 아닌 건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은 관찰해야 여유라는 것도 또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걸로 예쁘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예쁘게 말함으로써 고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라는 책 참 좋았어요. 표지도 예뻐서
저는 이런 파란색이래. 초록색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색깔 중에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갑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제목부터 표지까지 내용까지 확 끌렸던 책.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소개해드릴게요. 멀어지는 말, 다가서는 말. 일본의 한 30대 청년이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 직장을 다녔으나 성과에 대한 압박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1983년생의 한 남자가 퇴사 후에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개인 시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는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옆자리 앉기, 캐릭터 복장을 한 자신과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에서 같이 카레 먹기,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아무 말 없이 동행하기, 적당히 거리를 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다가서는 이 서비스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유롭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 서비스였던 거죠. 2021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봤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해 신청자들이 유재석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한 신청자에게 유재석이 자전거 타는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결국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신청자의 환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리두기가 한창인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유재석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처럼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생각해보면 다가섬이란 참으로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설계되어야 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선뜻 누군가의 영역에 진입하는 건 잘못하면 폭력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말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다가섬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문장 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 혹은 표현,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첫 번째 문장은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저는 당신의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대다수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일상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이라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파트너인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할 겁니다. 얻을 것을 얻으면 솔직한 말로 굳이 더는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마음은 결국 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권합니다. 대화가 오로지 상대방의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상대방이 무엇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다가설 때도 예의가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이에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사실 말하기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다소 냉정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인간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외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는 부족한 겁니다. 당당하게 타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십시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화를 되돌아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대화는 나 자신의 말로 기선제압처럼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특이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속칭 호구조사라고 불리는 나이, 종교, 학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들이대봐 라고 윽박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태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좁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뭔가를 말할까 애쓰지 마시라고요. 시작부터 뭔가를 원한다는 걸 표현하려 들지 마시라고요. 대화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대화에 앞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걸 쏟아내어 상대방이 무엇을 얻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만 몰두하는 건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왕이면 관심을 넘어 관찰의 단계까지 가면 더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설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논어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알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멀어지는 말이 아닌 다가서는 말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잘못된 판단의 말하기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멀어지는 대신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말하기 속에서 살펴야 할 건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대화는 괜찮은 방향으로 제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한 회사에 임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조직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50명 가까운 구성원과 저녁에 극장을 빌려 영화를 보기로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영화 종료 후에는 가볍게 맥주 한 잔. 일자와 장소, 그리고 보게 될 영화가 정해집니다. 구성원들도 그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 두죠. 근데요, 그 행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구성원들에게 메일이 한 통 옵니다. 그 내용은 임원에게 일정이 생겨 날짜를 이틀 뒤로 미룬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메일이 한 통 더 옵니다. 보기로 한 영화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애초에 보기로 한 영화를 임원이 가족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고. 이쯤 되면 구성원들은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또 뭐가 바뀔까? 그래요, 애초에 이 행사의 목적은 조직 문화의 개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어찌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또 즐겁게 맥주 한 잔을 했다고 쳐보죠. 조직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리더 마음대로 일정 바꾸고 영화 바꾸는 이상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행사가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좋은 시간이었어요. 마침 보고 싶던 영화이기도 했고요. 영화 후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팀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두고 다른 생각을 지닌 팀원의 이야기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왜 그 좋은 영화를 그 임원 옆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봐야 돼요?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통보해서 제 중요한 개인 약속까지 깨면서 말이죠.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 역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라면서 공적인 일 그리고 가족 일로 시간을 변경하고 영화를 변경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를 진행했던 그 임원과 별다를 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 식으로 살아왔던 거죠. 다가설 줄 몰랐고 마주하지 못했으며 관계를 이어나갈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대화에 있어서 특히 그러했어요.
대화란 상대방과 하는 관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내식보다는 상대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겸손의 미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비명 지르는 시대에 남과는 다른 우월적 차별화 요소를 마치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활용했죠. 저 자신을 낮추는 비움의 기술이 대화의 시작이 됨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용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좀 막막합니다. 설득 하나를 예로 들어도 도대체 어떻게 경쟁자들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 대화하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적인 대화건 공적인 토론이건 관계없이 다가서고 또 마주하며 결국 이어가는 대화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학에서는 왜 사회로 진입하는 예비 사회인들에게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까지 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대화법 하나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는 걸까요? 사회에 나와서 힘들었던 거, 그게 전문 지식이나 영어 실력이 없어서였나요? 그것보다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사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사람이 드물다는 이 아이러니,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하나만 예쁘게 잘해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월적 특징 하나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입니다. 대화 하나만으로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조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시발점, 그것을 설계해두고 시작한 것과 같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말 하나만 잘해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이를 겸손으로 봅니다. 내려놓음 혹은 버림이라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겸손이란 건 내식이 아닌 상대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내식이 아닌 상대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전에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나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말하기의 정석이죠. 상대에게 말한다는 것. 이게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굴욕적으로 말하는 일종의 약자의 말하기인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갖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하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언젠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동영상으로 지금은 단종된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설명하는 장면이었죠. 몇십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내 스티븐 잡스는 작다라는 아이팟의 콘텐츠 하나만을 강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 회사 제품은 작다라고만 말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연출이 재밌었어요. 청바지에 동전 주머니를 클로즈업해서 그렇게 해서 대형화면에 비춘 후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포켓은 무슨 용도로 있는 걸까요? 라고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아이팟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작은지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자금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어요. 스티븐 잡스는 아이팟의 최신 기능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작다라는 개념 하나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당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던 국내 mp3 플레이어 회사의 것은 물론이고 해외 유수업체의 그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비교하는데 비교의 기준은 단 하나, 오직 얼마나 작은가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능보다는 무게와 크기가 상품 소개를 듣는 상대방, 즉 소비자가 원하는 키워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타사의 상품에 비해 자기의 회사 제품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운지에 대해서만 악착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타사를 비판하지도 않고 자기 회사 제품의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경쾌한 프레젠테이션, 내식이 아닌 상대식, 당신식으로 말하기에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국내 한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상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원이 나와서 제품 설명회를 열었는데 실망이었죠. 너무나 장황했습니다. 내식으로 상품을 설명하라는 욕심이 강했을 뿐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스러운 기능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깔끔하게 비교된 표도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의 음향 효과와 화려한 색채도 압도적이었지만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상대식이 아닌 내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극명한 대비였죠. 간결함과 장황함의 싸움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스티븐 잡스의 승리였어요. 프레젠테이션도, 상품의 판매량도요. 우리의 말 역시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과 닮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을 말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우리는 왜 말을 하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만한 상대방은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은 나와 당신의 부모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만히 있는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상대의 방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하는 우리의 말하기 예절이죠. 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해요. 몇 년 전에 재직했던 회사인데요. 혁신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이라고 말하더군요.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에 리더가 입장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죠.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걸 보는데 좀 심심했습니다. 아니, 자기 PR의 기회인데 뭘 저렇게 간단하게 말을 끝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요, 이 혁신 커뮤니티에 들어온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영업사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고객을 모시는 영업사원으로서 회사의 혁신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VIP 고객 중에서도 VIP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를 모셔서 올해도 꼭 제 개인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리더로부터 이야기를 멈추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간결하게 말해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말이 쓸데없이 많았던 거예요. 굳이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서까지 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건 아까 말했던 편협한 저의 내 식대로였던 거였죠. 많이 말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내가 차별화된다.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말하고 바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혁신 커뮤니티에 들어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노력이 회사 전체에 활력을 주어 혁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차례가 왔다고 불량 욕심에 그저 그런 이야기를 길게 오래 하는 건 내 식입니다. 이래서는 상대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함만 드러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걸 버리는 용기.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자신을 조금 낮추는 지혜. 상대식으로 말할 수 있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법. 다가선다는 건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말로도 시작되나 그 해결되는 지점 역시 속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말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역량을 갖고 태어난, 그리고 후천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최고의 기술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발성기관과 언어를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면 잘 활용해야 합니다. 1303호의 제가 아래층인 1203호의 누군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해놓고 이를 조심해달라고 찾아온 아래층 사람에게, 아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요? 라고 되려 화를 낸다면 층간소음은 서로의 다가섬이 아닌 멀어지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상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다가서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상대방 그 자체,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무모한 일이에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재밌게, 아니 서늘하게 설명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인문고전 장자에 나오는 일화죠. 남해의 임금 숙과 북해의 흘, 그리고 그 가운데를 다스리는 임금 혼돈, 이 셋이 등장인물입니다. 숙과 흘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혼돈은 두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숙소도 제공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진 숙과 흘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이러했죠. 사람은 누구나 7개의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주자. 숙과 흘은 하루에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죽고 말죠. 우리의 말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말은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으려는 숲과 흘의 행동과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두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는 참사.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두지 못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그 관계가 파멸에 이른다면 우리의 의도는 비록 선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기대를 생각하는 대신 나의 기대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모한 기대는 결국 타자를 파멸로 이끈 뒤에야 비로소 좌절되고 말죠. 사랑했는데 파멸했다 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그토록 노력과 헌신을 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사랑하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일이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꿈꾸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집요하게 유지하려 하는 것, 그 거친 언행을 버리지 않는 한 나와 다른 누군가를, 그것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이유죠.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만한 사례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 앞에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을 마시려고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좋네요. 커피 전문점의 직원에게 향합니다. 아쉽게도 손님이 다가왔음에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직원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주문을 받으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한 기분에 마음이 상해버린 당신은 이렇게 말해버리죠. 저기요, 손님이 왔는데 그럼 똑바로 주문을 받아야죠. 내 돈을 내고 마시는 커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말이 핸드폰을 보는 점원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일시적으로 바뀌겠지만 그건 상황에 따른 응대일 뿐일 겁니다. 결국 불편해지고 피곤해지는 사람은 집 주변에 변변한 카페가 없어서 거기를 다시 찾아야만 하는 당신일 가능성이 크죠. 그 점원을 다시 봐야 하는 당신만 불편하게 될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해당 카페의 사장 혹은 점장이 직원에게 메신저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상대방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여유롭게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점원에게 이렇게 대화해보는 겁니다. 매장의 커피 향이 참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커피 향만큼 맛있는 커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카페 사장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아니 점원이 잠시 시시껄렁한 유튜브 동영상에 눈을 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관심은 당신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추출한 커피 한 잔을 기대할 만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커피를 다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커피 맛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좀 다른데요? 맛있었어요. 원두를 저희가 좀 좋은 걸 써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커피는 손맛이죠. 네, 잘 먹었습니다. 그 카페, 그리고 그 직원이 앞으로는 당신의 카페가 되고 당신의 좋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 직원은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얼른 핸드폰을 잠시 옆으로 두지 않을까요? 당신을 향한 미소는 덤일 거고요. 아니면 서비스로 가벼운 스콘 비스킷 한 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이 손님들로부터 오늘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 메뉴판을 다음과 같이 고쳤다고 합니다. 카페라떼 6,000원,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5,000원,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한 잔 부탁드립니다 4,000원. 다가서고 마주하고 더 나아가 결국 관계가 이어지는 말하기의 기술은 생각보다 멀리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2,000원을 더 얻게 될 수도 있어요. 다가서는 말 한마디를 잘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분 좋은 보너스입니다.